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은 30분간 눈보라 속에서 벌 서는 모습,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열차 타고 함께 올라오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깊은 존중과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서울역에서 했던 내용 발언을 들어보시죠.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길게 나눴습니다.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표면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 서로 다 전에 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보도된 것이고요.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사퇴 관련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같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관련해서 민생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어제 그 회동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잘 봉합이 된 것 같다. 이철규 뭐예요? 인재영입위원장? 지금 네. 공관위원이고 네.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사퇴 요구한 게 아니라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한 방식도 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세 분이 아마 저기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기 전 오전 인터뷰군요. 만난 다음에 봉합이 잘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한 내용은 아니고. 신인기 위원장님, 이제 그러면은 갈등은 봉합이 된 걸까요? 글쎄요, 지금 이철규 위원장은 무슨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무슨 오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명징하게 대통령실에서는 사퇴 요구를 했고 전 그것이 대통령의 당무 장악, 그 실정법 위반이라는 진단이 끝나진 거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그 사실 다 인정하면서 본인이 거부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앞으로 퇴임 이후에도 다뤄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걸 오해 수준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우스운 해명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기차 안에서 민생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나가던 뭐가 웃을 정도로 무슨 민생 얘기를
그렇게 꺼냅니까? 그 화재 현장 가가지고 본인들이 얼마나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지를 그렇게 다 전 국민 생중계하듯이 보여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민생 얘기를 나눴다? 진짜 민생을 걱정해서 기차 안에서도 민생 얘기만 하실 분들이라면 그런 활동 안 하시죠. 뭐 기획의 실패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획을 떠나서 어떻게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김건희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가 앞으로 계속 질문이 나올 거고 그때마다 한동훈 장관은 도망가든지 발언을 하면 또 발언하는 대로 대통령실과는 마찰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여기서 김철근 총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쇼냐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진짜로 두 사람이 심각한 거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김철근 총장께서만 약속 대련일 거다라고 하고 나머지 세 분은 아니야 진짜 싸우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지금 약속 대련은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무리가 깔끔하게 기획된 걸로 마무리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익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구조에서 제3당의 뉴스도 이재명의 뉴스도 다 사라지고 온통 모든 뉴스, 온 국민의 뉴스 관심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되냐, 갈라지냐 이걸로 다 관심 집중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뉴스 소비를 완전히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예. 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간의 차별화된 포지션 이것을 원했을 건데 그것은 용납이 안 된 거였죠. 그러니까 90도 그 폴더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 약속 대전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뉴스 생산은 대단히 많이 했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2차, 3차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중에 핵심이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거치 문제가 분명히 거론될 거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좀 어설프게 이렇게 좀 거칠게 하다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대치기 당한 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대치기 당한 면이 결국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했다. 이것을 본인이 명시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위기감이 있었죠.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수부 검사식의 약속 대련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 2차 내지 3차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요 약속 대련에 대해서는 이거 기획설이고 음모론이거든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게 약속 대련을 통해서 뉴스가 잠식이 됐다는 것은 이제 아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당무장이라는 건 정말 실정법 위반을 이거 나중에 처벌받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짜가지고 한다? 그럼 그만큼의 어느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도 없이 이렇게 했다라면 그 기획한 사람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군의 날에 그 행사 진행 상황 시나리오를 써줘도 그것도 못 따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경례도 못하고 열중시워도 못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갖다가 기획을 누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런 결말을 지금 만들었다? 글쎄요. 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게 저는 왜 자꾸 노정된다고 하냐면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약속 대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획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지금 당무 장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반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듯한 애매한 포지션을 하면서 지금도 약간 겁나가지고 좀 도망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속 대련으로 보이지는 않고 무리수를 던진 국정 운영에 저는 잘못된 행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마 저도 목 잠겨서 한 말씀 드리면은 뭐 사실은 이게 약속 대련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김철근 위원 사무총장님의 심정은 제가 100분 이해합니다만은 심정을 왜 제가 개혁신당이 좀 더 주목받아야 되는 뉴스가 묻혔다 이제 이게 가장 또 핵심적인 거 주말을 넘기면서 그랬던 점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출혈이 너무 컸어요. 출혈이 너무 크고 대통령이 저렇게 논밭에서 권위를 확인해야 할 정도까지 사실은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번 건은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이제 이관섭 실장의 개입 여부를 또 마지막 꼬리로 남겨둬가지고 이게 또 나중에 어떤 발화점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다이너마이트는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이 커진다. 근데 지금 이게 묻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동훈의 참모라면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보십시오. 지금 모든 현장에서 아까 저희가 이미지 메시지를 다 봤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마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화가 아직도 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는 이렇게 해요. 한동훈 위원장의 원래 포지션이 뭡니까?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언론에 여러 가지 놓고 그러니까 아까 뉴스 소비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저는 1월 달 들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각종 여론조사가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선 적합도 조사를 붙입니다. 근데 이게 엇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지금 1년 8개월 된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게 간합할 일입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게 뉴스 소비로서는 굉장히 호재죠. 호재인데 그거에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취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구 순회하면서 마치 대선 후보 일정 유세하듯이 다니겠어요. 저는 이것도 상당 부분 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각종 언론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앞으로 나 넣지 마라. 근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니까 나는 총선 승리를 목표로 온 거고 대선 왜 나랑 연관 짓느냐? 난 총선 승리 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걸 철회해달라고 얘기하고 한 발 빠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꺼내는 민생, 아까 민생도 불편하다 했지만 여하튼 행사는 계속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통령실이 꺼내놓는 민생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수용하고 총선의 공약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빠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내가 이미 공론화했으니 용산이 알아서 할 문제다. 중원부원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용산이 여기에 대해서 설 전에 어떤 입장이든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너마이트 묻는 게 조금 강도가 약해지고 그렇다면 공천 문제에 가서도 양쪽 진영이 이게 미래 권력이 자기 사람 심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 이게 뭔가 안 돌아가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저는 제가 해법을 솔직히 제시하고 싶어요. 아니 그 권력 투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과 민심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뭔가 먹을 게 많아서 파이가 커져서 그걸 뭐 이렇게 쪼개는 상황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내외로 갇히면서 어떤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나마 그걸 좀 돌파해 보려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돌파로 뚫어보려고 하는 차원의 문제였잖아요. 예. 근데 이 자체가 아예 용납이 안 되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이렇게 지금 다 정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갈등설이 폭발이 됐는데 여기서 결국은 봉합 수준으로 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용산 대통령실은 앞으로 3년 반이 남았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 해법을 낸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예. 근데 결국은 뭐냐면 총선에서 적어도 100석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데이터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석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자기 사람만 또 넣으려고 해요. 우선 추천 지역을 50군데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가요. 100석이 안 돼요. 비례 빼면. 그럼 절반 이상을 지금 물갈이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총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본인들이 완전히 무슨 뭐가 파이가 커서 누구 사람도 넣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테면 김경률 전 건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사천 논란으로 비춰진 거는 제가 보기에 해당 당협위원장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게 대통령실이 보기에 아직도 우리 사람들도 아직까지 이게 공정한 공천 경쟁에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 중에서 한두 사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공정 경선에 이게 나중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경률 같은 의원 같은 사람 문제는 저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빼면은 욕먹죠.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 비판 나오니까 2월 초순쯤에 구자룡, 이수정 이번에 같이 비대위원도 출마한 사람 묶어서 당신은 지역구 와서 공정하게 경쟁하시오. 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가면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문규, 원희룡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이 왜 문제가 되냐?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김건희 리스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사천 논란으로 공천 문제로 치환해서 지금 김경률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김경일의 본질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이게 핵심이거든요. 특검법 그렇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가 자기 배우자 문제 거기다 당무장악으로 실정법 처벌까지 받는 걸 감수하면서 이런 기획을 했는데 어차피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리 용산에서 무도하게 머리를 안 쓰고 국정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기획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통제 불가능성 상태 속에서 앞으로 전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